안녕하세요, 샌드트리입니다. 여러분은 발주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물건을 보내달라고 주문함. 주로 공사나 용역 따위의 큰 규모의 거래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발주의 사전적 정의인데요. 건설공사를 주문하는 것 자체가 건설공사 발주가 되겠죠. 그럼 이러한 건설공사 발주 체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설공사의 발주 체계는 공사가 점점 첨단화, 대형화, 복잡화되면서 변해왔습니다. 왕정체제였던 로마 시대나 고대 이집트 등에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오너와 마스터 빌더만 존재하는 체제로 공사가 진행되었죠. 이 당시에는 공사 자체가 복잡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왕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오너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짓고자 하는 구축물들이 전문화되면서 건설공사 분화의 필요성이 커져갔고 공사 간 통합과 분화 간의 조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발주 체계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먼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전통적인 공사 수행 방식이자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 DBB, 설계 시공 분리 발주가 있습니다. DBB 방식은 크게 발주자와 설계자, 원도급자의 세 주체로 진행되죠. 더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건설공사 이해관계자는 크게 발주자, 설계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건설사업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주자는 간단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설계자는 설계도서와 도면을 작성하는 자, 원도급자는 공사의 시공 전반을 행하는 건설업자, 하도급자는 원도급자로부터 전체 또는 부분을 전문적으로 도급을 받은 도급자를 말합니다. 또한 건설사업 관리자는 발주자를 대신해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줄 사람입니다. 앞서 실제 현장에서 가장 주된 발주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이유는 공사비에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DBB 방식은 보통 최저가 입찰제로 공사비를 지정한 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정확한 공사비 예측이 가능하고 최저가 입찰제 진행에 따른 경쟁 유발로 공사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공 부문에 대해 원도급자가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 부담이 덜할 수밖에 없는 발주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사비에 관한 장점이 뚜렷한 만큼 단점도 뚜렷합니다. 무리한 저가 입찰로 인해 공사 자체에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원도급자의 하도 및 재하도 우려도 존재하죠. 또한 설계자와 원도급자 간의 컨택이 적다 보니 설계와 시공 간의 단절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진행 중 클레임 및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장점으로 언급한 원도급자 시공 부분 일괄 책임이 지나친 원도급자 능력 의존이라는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리발주 방식과 유사한 형식으로는 분할발주 방식이 있습니다. 분할발주는 원도급자 위에 원도급자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 원하도급형 분할발주와 전문공사 분할발주로 나뉘게 됩니다. 원하도급형 분할발주는 DBB 방식과 같이 발주자와 설계자, 원도급자가 존재하는 것은 같으나 원도급자 아래에 하도급자가 아닌 다른 원도급자가 있고 그 원도급자 아래에 하도급자가 있는 형식입니다. 반면에 전문공사 분할발주는 원도급자가 없는 분할발주 방식으로 발주자와 설계자, 전문건설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리발주 방식이 물량을 나누는 형식이라면 분할발주 방식은 공종을 나눠 각각의 원도급자가 가져가는 형식으로 공종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원도급자가 존재하다 보니 원도급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일 수 있고 발주자가 공사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발주 방식입니다. 발주자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만큼 발주자의 경험이 중요해지고 따라서 발주자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는 단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규 또는 대형 공사와 같은 경우 부적합한 발주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에 한정된 발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공정에 따라 공사를 분류하다 보니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분리발주와 분할발주의 공통점 중 하나로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어 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하는 점이 있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DB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턴키 방식이라고도 불리죠. DB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통합해 발주자와 설계시공 일괄도급자로 이루어져 있는 발주 방식입니다. 설계와 시공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설계와 시공 간의 책임이 일원화되어 클레임 발생 시 갈등 해결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설계와 시공이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 설계와 시공 간 갈등 요소가 적고
클레임 발생이 적다 보니 자연스레 공기가 단축되고 설계 변경 요소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각각 입찰해야 하는 발주자 입장에서 하나만 입찰하면 되니 입찰 업무가 간소화되는 것도 장점이겠죠. 하지만 어떤 발주 방식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겠죠. 분리 발주에서는 원도급자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DB의 경우 설계 시공 일괄 도급자에게 의존성이 커 발주자의 공사, 조정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공사에 맞는 설계 능력과 시공 능력을 동시에 갖춘 도급자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설계와 시공이 합쳐지다 보니까 설계, 시공 간의 견제 기능을 상실한 것도 단점 중 하나입니다. 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건설사업 관리 방식, CM 방식입니다. 대형 건설공사에 아까 보셨던 원화도급형 분할 발주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총괄해 책임질 주체가 사라지자 의도했던 목적과 달리 오히려 비용 증가와 많은 분쟁이 발생되자 이 대안으로 발주자를 대신해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해줄 건설사업 관리자, 컨스트럭션 매니저를 건설공사에 참여시키면서 CM 방식이 탄생했죠. CM은 건설사업 관리자가 용역자의 입장에서 발주자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CM4B 방식과 시공 이전 단계에서는 용역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자의 역할을 겸하는 CM at Risk의 형태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 그림이 CM4B 방식으로 발주자의 업무를 건설사업자가 대신해주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CM at Risk의 경우 건설사업 관리자가 시공자의 역할로 들어가는 방식이죠. 아무래도 건설사업 관리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공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지만 CM4B 방식보다 더 많은 리턴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러한 CM의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발주자의 업무가 최소화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건설사업 관리자를 고용했다면 관리 분야별 전문성 확보,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기회 확대, 기획, 설계, 시공의 연속성, 분쟁 및 클레임 최소화 등 거의 모든 공사 진행에 있어 원활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단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이젠 감이 오실 겁니다. 당연히 건설사업 관리자의 업무 및 책임이 커졌으니 지나친 건설사업 관리자의 능력 의존이 단점으로 드러나겠죠.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CM이 활성화되지 않아 건설사업 관리자 선정이 어렵고 CM 발주 방식에 대한 발주자의 이해와 경험 부족이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화도급형 분할 발주 방식에서 특정인을 추가로 고용하였으니 공사비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대표적인 건설공사 발주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뚜렷하게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뚜렷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자신의 장단점과 역량, 물리적 여건 등을 파악해 발주 방식을 현명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설계와 시공과 같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도 이러한 발주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건설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본인의 업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발주 방식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새롭게 등장한 CM이 더욱 활성화될지, 아니면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DB 방식이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건설공사는 더욱 첨단화, 세밀화, 대형화되어 있죠. 기술의 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사 참여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발주 방식의 이해와 쇄신도 그에 묻지 않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상 댄드트리였습니다.